여러분, 박 시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이런 분이 부산시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시장님이 서울시장이 하시는 그만큼 그대로만 따라 배우기만 해도, 그 반만 따라 해도 부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박 시장님은 말씀 못 하신 거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만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 그 강연 들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까지 늘리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 개 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한 2개 정도에 있습니다. 평균. 이걸 현재는 서울이 한 14%, 전체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14% 되는데 이걸 2배 이상 더 늘리시겠다는 거거든요. 부산은 어떤지 아세요 혹시? 한 개 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쯤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 잘 못하시네. 제가 미리 조사를 했는데 부산은 한 개 동에 0.65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부산이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공립 어린이집이. 사실 살기는 서울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더 못 사는 부산 사람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혜택을 더 못 받는 거죠. 이런 잘못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지금 꼭 시장만 저는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된 지 얼마 안 되셨고 20년 동안 새누리당 한 당이 계속 독점을 하는 정치, 짝대기만 꽂아놔도 그 당이 되는 시장도 구청장도 지역구 시의원도 전부 새누리당이 되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당연히 새누리당이지만 구청장 군수가 전부 새누리당이고 부산에 42개 지역구가 있는데 시의원 지역구가 그거 전부 다 새누리당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무소속도 없습니다. 이런 정치로는 공립 어린이집도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율상 이런 한심한 정치를, 한심한 행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특히 저출산 대책으로 가장 젊은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육시설 문제, 그것도 싸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종일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보육시설이 참 절실한데 부산에서 애 놓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서울 가면 더 혜택이 많은데 말이죠. 제가 그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들의 지금 답답한 현실을, 부산의 현실을 먼저 한번 공유도 하면서 또 시장님께도 부산이 이렇습니다라고 좀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서울에서 국회의원도 2번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위원장도 한 10년 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의 한 지역의 단면이나 아니면 서울 전체의 행정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에 와서 한 또 5년 지나면서 비교가 참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물론 부산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자연 풍광이라든지 이런 건 더 좋은데 그러나 행정 서비스가 따라가고 제공되는 그런 면에서 부산이 정말 서울을 배우고 벤치마킹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 여러분 제일 이제 속 터지는 일이 연말에 보도블록 막 뜯고 공사하는 거 그거 속 터지죠. 우리 서울시장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뭔가 좀 작전을 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공사하려고 그러면 시장 허가가 없으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공사도 실명제로 해서 공사 책임자 이름을 다 명기하게 하고 그런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시장 되기 전에 시민으로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보도블록 때문에. 아니 보도블록 뭐 이렇게 비가 오면 그 고이잖아요.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물이 칙 이렇게 하잖아요. 또 공사하는데 가보면 공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보도블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그게 들려요. 일본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아주 너무나 정확히 돼 있고요. 특히 이 전신주 이런 전봇대 이런 게 딱 있으면 그 옆에 마지막 처리한 게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 도대체. 그리고 연말에 예산 쓰느라고 그냥 다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시장 제가 되자마자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첫째, 실명제, 자식한테 부끄럽지 마라. 이름 다 적으라 거기다가. 그래서 서울 가보시면 새로 공사한 데는 전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둘째, 방금 말씀하신 클로징 11, 11월 이후에는 공사를 절대 못한다. 어떤 하려면 내한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12월, 1월 이후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사 엉터리를 하는 걸 바로 신고해서 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만 또 있으면 안 되고요. 또 품값을 좀 제대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품값은 또 조금 올려줬어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공사 인부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밑에 잘 파고 그걸 잘 깔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일용 노동자들이 와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간에 보도블록 학교를 졸업하게 이게 만들 이런 식으로 철두철미 제가 챙기고 있고요. 그랬더니 요즘 이제 조금 자리는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도시의 기본이라는 게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도로가 아직도 쓰이는 데가 있어요. 1000년 전의 도로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도로, 서울의 도로가 차를 운전해 가보시면 어느 순간 가다가 덜컥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포토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스팔트 공사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동경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요, 이 아스팔트가 까맣지가 않고 회색이고요, 입자가 좀 큽니다. 이게 제가 다시 연구를 전부 다 해봐라. 그래갖고 지금 심전도 있죠. 왜 이렇게 뭡니까 맥박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버스 뒤에다가 평형계를 달아가지고 서울시내 모든 도로를 다 심전도처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한 데는 그 공사를 잘못한 사람의 책임으로 다시 시공하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아니 차를 탔는지 안방에 그냥 가만 앉아 있는지도 모르게 해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힘들겠죠? 도로 이야기 하다가 이제 버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바로 받아서 이제 버스 이야기 좀 해볼게요. 부산도 서울도 지금 다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왜 부산만 버스 지하철 환승 요금 200원을 더 물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폐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뒤에 1인 시위도 해보고 그랬고요. 시민단체들도 같이 캠페인을 하고 그랬죠. 근데 작년에 이제 지금 부산시장이 없앴습니다. 지금도 부산하고 서울 비교해 보면 버스 환승 시간 이런 게 기본 30분은 똑같은데 서울시는 보니까 밤 시간대 이럴 때는 또 1시간으로 그걸 늘려주더라고요. 환승 타임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산도 버스 환승 시간 한 1시간으로 늘리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적자를 많이 보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서울, 부산 다 적자라서 시민 세금으로 그걸 물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은 이런 버스 공영 운영에 대해서 적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환승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적자가 좀 가중됐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65세 이상 이 적자만 해도 거의 3천억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지하철과 버스로 인한 대중교통 적자가 약 1조 원 정도 서울시가 제가 그 다른 쪽은 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채무가 지금 7조 8천억 줄였거든요. 근데 이 적자는 지금 어떡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요금을 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서울이 지금 뭐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을 만들고 있는데 환승역마다 제대로 디벨로퍼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게 백화점이라든지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이 적자
보전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이제 경기도 일대 많은 도시의 시장들은 저한테 와서 로비하는 게 광화문까지 시청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서울시의 교통이 막히고 대기질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그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이 경기도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그 길을 제대로 만들어서 개발 이익을 말하자면 이 적자에 메우자.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150원 이 요금 인상하면서 향후에 다음에 한 1, 2년 후에는 100원 내리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네, 아직 외부적으로 공표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네. 적자를 줄여야 가능한 대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서울의 이 철도 도시철도가 외국에 좀 진출을 하자. 그래서 지금 예컨대 런던 지하철은 홍콩 지하철이 위탁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맡으려고 해보니까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갖고요. 서울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 메트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 연장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 하는 지하철을 우리가 맡아서 운영하는 거, 건설하는 거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지금 외국에 특히 멕시코에 지금 멕시코 시티의 지하철 건설을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그걸 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되면 좀 수익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적자를 벗어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그 지하철 적자 말씀하시니 또 지하철 9호선 그 민자 사업이었는데 이걸 좀 재구조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부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똑같이 맥커리라는 이제 외국계 자본 이 민자 투자를 했던 그런 공사죠. 부산은 유독 시내에 민자 도로가 많습니다. 전국에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시내 도로, 시내 터널, 시내 다리 중에 유료 도로가 한 25개쯤 됩니다. 근데 부산에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나 이거 따져보면 너무 많죠. 한 4분의 1이 부산에 민자도로가 집중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국비를 받아오고 뭐 이러기보다는 우선 쉽게 민자 사업을 해버립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죠? 시민들이 직접 다 지는 겁니다. 서울의 시내에 민자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88 도로니 뭐 강변북로니 다 무료 도로죠. 남산 터널은 2,000원 받습니다만 그거는 민자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혼잡 통행료 개념으로 무료화했다가 다시 받는 거고 우민산 터널이나 이런 게 유료 도로로 거의 유일한가 싶은데요. 부산은 7개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한 달 반 백양터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왜 인상하냐? 그렇게 밀리는 터널에 적자를 볼 리가 없는 터널인데 왜 통행료 인상하냐 그랬더니 계약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부산시와 그 투자했던 맥커리라는 투자회사의 자회사하고 부산시가 계약이 잘못 맺어져 있어서 부산 시민들은 통행료로도 돈을 내야 되고 또 매년 물가 인상에 기초해서 요금도 인상해 줘야 됩니다. 요금 인상 안 해주면 부산시가 세금으로 재정으로 보전해 줘야 됩니다. 이중 부담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시민들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서울은 그 맥커리라는 회사가 투자한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강남으로 들어오는 그 9호선 사업이 이제 적자를 보전해주면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박 시장님이 시장 되고 나서 재협상을 해서 과정은 다 생략하고 나중에 또 설명하실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약 한 서울시가 거기에 보존해줘야 될 돈을 한 3조 2천억 원을 아꼈습니다. 절감했습니다. 최종 계약 기간 안에. 제가 이런 걸 이제 모델로 해서 부산시 보고도 맥커리 그 투자회사하고 그 자회사하고 재협상을 좀 해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개선책을 연구하겠다고 하고 있지 뭐 천년 하세월로 지금 좀 나이브하게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그래서 실한께 그 재구조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려운
협상이었을 텐데 그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하우는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지하철 9호선이 지금 뭐 직행 라인이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라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한 지 한 2년 차 되던데 그때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 있는데 서울에 안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직원들이 막 전화가 와서 지하철 9호선 안에 요금을 그때 1,000원 정도 할 텐데 요금이 1,500원을 받겠다고 다음 달부터 그렇게 공고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번도 상의도 없이. 그래서 제가 바로 돌아와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조사를 제대로 해라. 그랬더니 맥쿼리나 이런 말하자면 민자 기업들이 왜 후순위 채권에서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 아주 완전히 특별팀을 딱 만들어 갖고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계약이라는 것은 본래 아무리 잘못해도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시장이 일종의 비상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맥쿼리가 후순위 채권자로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니까 그 회사가 굉장히 부실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실한 회사에다가 서울시의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하철을 맡길 수 있냐? 그거는 내가 해제를 해버려도 되겠더라고요. 그걸 딱 약점을 발견했죠. 그래갖고 그걸 약점을 이유로 해서 결국은 재구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조 2천억 정도 서울시가 이걸 재구조화 안 했으면 물어냈어야 될 돈을 아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하철 9호선 그 주식회사 민자 회사들이 저를 잘못 본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보면 좀 어수룩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도 저도 명색이 변호사고 시민운동 했던 제가 외운 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들이 3조 2천억을 다 이렇게 빼갔을 텐데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그러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다 손들고 물러나왔고요. 새로운 흥국생명을 이 메인 회사로 하는 새로운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 터널도 그것도 재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지하철하고는 조금 경우가 달라서 이렇게는 못했고 그 대신 그래도 그게 이 요금을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선으로 적어도 30년을 유지하는 그걸 좀 했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실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뭐든지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갖고 오는 거 보면 좀 화가 나요. 생각해 보면 다 길이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부산은 백양터널에 한 15년 동안에 부산시가 306억 원 물어줬고 수정산 터널에는 한 13년 동안에 954억 원 물어줬습니다. 재정 지원만 해서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지금 백양산 터널 운영회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후순위 채권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자율을 무려 20%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금리 초저금리 시대인데 은행에서 빌려도 우리가 빌려도 한 4, 5%만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20%짜리 빌려서 그 이자를 부산 시민들이 물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을 부산시는 반감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1인 시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바꿔봅시다 한번.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조사를 하나 해보니까 여러분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리터짜리 저 어머니 800? 예. 대략 비슷합니다. 800 몇십은 되는데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각 구별로 다 가격이 달랐는데 하도 원석이 많아서 다 통일해서 지금 800 몇십은 합니다. 근데 시장님 서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서울도 이번에 조금은 올리고 있죠. 각 구마다 사정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통일은 못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 평균이
425원입니다. 425원. 그래서 이게 서울은 그러면 자체 쓰레기 매립장도 없지 않습니까? 김포에 경기도에다가 묻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부산은 강서구 생곡에 자체 쓰레기 매립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00 몇십 원 주고 사야 되고 봉투를 서울은 425원밖에 안 하는지 왜 따블이나 차가 나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예? 혹시 그 서울에서는 그 적자를 보는 걸 다 서울시가 물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쓰레기 청소 업무 자체는 구청의 소관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취임하던 그다음 취임하는 날, 그러니까 첫 출근 때 제가 관악구에 가서 청소복 입고 제가 청소를 해봤습니다. 역시 현장에 가봐야 되고요. 제가 이번 설 연휴 때도 연휴 첫날 청소복을 아예 장만을 하나 했어요. 제가 집에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나가보려고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막 그 고양이나 이놈들이 와서 물고 뜯어가지고 막 쓰레기가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게 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만큼 말하자면 이걸 전부 재활용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저희들이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제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지 줍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쓰레기를 한 군데 좀 모아놓으면 거기 와서 분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져서 이분들이 적게는 한 달에 한 2~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률을 훨씬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중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적환장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로변은 구청에서 직영하고요. 그다음에 이 골목길에서 수거하는 거는 위탁 회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 회사들이 그냥 그 뭡니까 여기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청소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요금도 이번에 조금 올렸어요. 올린 게 아마 그 정도인지 제가 액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올린 비용은 전부 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에 써라. 첫째, 둘째는 이 자동차라 청소차라든지 이런 여러 시설들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걸 현대화해라. 이런 이제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쓰레기 값은 조금 더 올리긴 해야 되는데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뭐든지 요금 올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하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청소 자체는 지금 그 가장 깨끗하게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요금은 동결해 놓고 하는 방향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관광지나 이런 데는 뭐 한낮에만 되면 그냥 쓰레기가 막 쌓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 60명 정도의 서울시가 서울시 직속의 365 청소 기동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는 그냥 막 쓰레기가 생기면 그냥 바로 가서 주워오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새는 많이 깨끗할 겁니다. 이제 이 쓰레기 봉투값만 비싼 게 아니라 부산은 상수도 요금도 전국 2위입니다. 그거는 이제 워낙 물이 안 좋아서 정수 처리 비용이 비싸서 그렇다고 칩시다. 치는데 그럼 왜 하수도 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비싸야 됩니까? 하수도 처리하는데도 뭐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부산이 하수도 요금 전국 1위입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서울하고 비교해 볼까요? 서울은 하수도 요금이 아니 오늘 시장님하고 아주 6,000원, 예? 6,000원인데 부산은 20평방미터당 6,000원이네요. 부산은 7,900원입니다. 전국 1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도 서울보다 떨어지는 부산이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값 다 전국 1위 아니면 2위에 비싼 걸 물고 있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살기를 부산 진구에 사는데 부산 진구를 돌아다녀 봐도 재건축 민원이 참 많습니다. 재건축 지구로 묶여서 10년이 됐는데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공과 폐가는 늘어나고 동네는 영 망가떨어지고 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런 하소연을 참 많이 듣고 다니고 부산 전체로 보면은 재개발 지역이 한 140군데, 142군데가 되고 재건축 지역이 한 90군데 됩니다. 이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데가 한 15군데밖에 안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가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 시장님도 서울 처음 맡았을 때, 행정 맡았을 때 서울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적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있었지요. 한 800 몇십 개쯤 됐을 텐데 그걸 이제 가장 우선 시장님이 덤벼들어서 하나씩 풀어보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전히 부산은 그런 점에서는 시청이든 구청이든 업자와 시민 간의 문제지 뭐 관청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러고 손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왜 부산과 서울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딱 취임을 하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데모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 10월 27일 취임했는데요. 그해 그러니까 2012년 신년 할애를 구청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데모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주로 재개발, 뉴타운, 민원이었습니다. 거의 1000개가 지정됐고 그중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곳이 한 700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300여 군데는 제가 해제했고요. 정리를 딱 해드렸고 나머지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게 지금 아직도 한 200군데 정도 있고요. 나머지 이 수익성이 높아서 그냥 진행이 이미 많이 됐던 곳들도 한 100군데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 아마 저기 서울만이 아니고 경기도 또 부산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한 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자기 집도 수리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노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률 자체가 지금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해서 좀 개정이 상당히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했고요. 그래서 역사적 장소이거나 뭐 경관이 특별하거나 또는 이 수익성이 이 불분명하거나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해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게 분명해져야 해제가 뭐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되게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해제를 해줘야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정말 아마 뭐 전 시장들의 그런 여러 가지 남겨놓은 아주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도 요새 그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금년 10년 할애 제가 20군데 구청을 다녀갔는데 그래도 한 건의 데모도 제 앞에서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 공사 착공 단계가 안 된 미착공 단계에 있는 그 사업 지구가 683개였는데 박 시장님이 그 중에 245개 지역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데모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서 부산은 업자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서울은 우리 서울시청에서 코디네이터 팀을 조직해서 파견해서 그 중재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이런 작업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 점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또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갈등 조정관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파견해 가지고 주민과 업자들 또 건설회사 사이를 이렇게 잘 협의해서 하나씩 해결해서
진행이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해제할 경우는 그 이른바 매몰 비용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적은 데는 한 2, 30억, 많게는 5, 60억 되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부담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건설회사들한테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이 정도는 좀 양보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는데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진전이 됐고요. 특히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투자를 해놓은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사람 중심의 특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주인들, 특히 외지에서 투자한 사람들, 투기한 사람들이 한 절반은 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월세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혀 권한이 없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권한도 없지만 서울 시민들이 왜 저를 뽑았을까. 그 도시에 정말 이 몸 한 켠에, 어느 도시 한 켠에 자기 몸 하나 누이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정한되면 폐지를 주서라도 살아가시고 계시는 이분들을 보호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게 제 소명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공무원들을 계속 압박해서 빨리 해제라, 빨리 해제라 이러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 문제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좀 서울을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시민들을 진짜 궁휼히 여기고 그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그 애정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산시장도 또 구청장들도 부디 좀 우리 시민들을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시간 다 됐다고 막 사인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몇 분 질문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이분 질문을 소개하고 또 답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오셨는데 서울시가 지금 청년 수당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중앙정부가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 청년 수당 제도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혹은 반대 여론도 사실 높은 게 더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한 말씀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실을 알면 저는 99%는 저희들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요새 언론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제도는요, 첫째는 청년들이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저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사자주의입니다. 예컨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 세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아마 여기 우리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이냐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청년들이 와서도 아마 지망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마 그것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뉴딜 일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뉴딜 일자리는 1년 한 10개월간 100만 원씩 주면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공간, 근데 무중력 지대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은평에는 청년청이라고 아예 건물 하나를 몽땅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뭐 자기들끼리 뭘 하든 간섭하지 말고 입주시키라고 제가 했습니다. 왜냐? 자기들끼리 배우는 게 많거든요. 애들끼리 서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요새 도전숙이라고 아마 신문에 난 거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청년이 뭡니까 기숙사 내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창업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예컨대 성북에 3개를 만들어줬고요. 앞으로 2개 더 만들어라. 그다음에 가운데는 테크샷 같은 걸 넣어서 같이 공동으로 뭐 3D 프린터도 쓰고 뭐 이런 것도 다 해라.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다 종합화되어 있는 게 그 청년 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EU 유럽 공동체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앙 정부는 그동안 2조 1천억을 써가지고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청년 일자리 많이 생겼나요? 좀 지방 정부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왜 아니 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서울시장님 좀 오늘 아침 조찬 한번 하면서 이거 갖고 좀 의논 좀 해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를 왜 법정으로 갑니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럼요. 잘 상의하면 네.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지 주신 분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조건자님. 예. 질문 내용은 베이비부모 세대의 쏟아지는 중고령 퇴직자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 재취업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상담하시면서 가장 많이 느낀 그런 애로랄까 이런 걸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초고령화,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50대 인구가 약 210만 명. 그러니까 서울 인구 전체 20%가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 노인으로 가는 예비 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산업화의 역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새로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회 공헌을 하거나 이걸 인생 이모작을 잘 준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걸 곳곳에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서울시장 되기 전에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한 20살이 될 때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러면 한 30년 하나요? 그리고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지금 50대 후반이나 6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건강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80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사는 분은 90, 100까지도 사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가만 공원이나 가고 뭐 등산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5개 아주 큰 이런 캠퍼스를 만들어 드려요. 지금 이미 3군데는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저는 이 베이비 부모에 대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걸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죠. 중앙정부는 돈 다 줬다 그러고 교육청들은 받은 거 없다. 이렇게 난리인데 진실 게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정이정님이 질문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쪽 계시네요. 예. 질문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통령 공약 사항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덧붙여서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이미 저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가 막 아니 국무회의 가면 전부 장관들이잖아요. 야당 출신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 3천억의 예비비를 이제 말하자면 누리과정에 사실상 쓰도록 하는 결정을 그날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예산 편성을 안 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역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 그건 사실 서울시의 일은 아닙니다. 교육청이 옆에서 보니까 아니 기껏해야 5개월치밖에 편성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한번 좀 소집을 하셔라. 다 소집하셔갖고 좀 근본적인 좀 해결책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총리, 경제부총리는 제가 고등학교 도 동창이에요. 또 교육부총리,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저보고 이미 돈 다 줬는데 왜 집행 안 하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한번 좀 소집하셔라. 회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소통이라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 한쪽은 다 줬다 그러고 한쪽은 5개월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뭐 좀 뭐랄까 보수든 진보든 진보적 교육감이든 보수적 교육감이든 사실 거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마 새누리당 가까운 교육감님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편성을 해놨을 텐데 아마 그 펑크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당선되신 다음에 이 당선자 신분으로 저희 시도지사들하고 만났어요. 그때도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온 국민에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대통령 그냥 되신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지켜주셔야죠. 네. 네. 참고로 국무회의는 그 시장 도지사 중에서는 서울시장만, 수도 서울시장만 참석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야당 시장이 참석하셨는데 설령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막 그 복도에서 고함을 치고 이랬다는데 자기가 꼭 뭐 옛날에 무슨 유신시대 때 자진처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 이야기 우스갯거리로 그냥 흘려보내면서 이걸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